그 아이는 떠났고 난 용서할 준비를 합니다. 자식에게 버려진 아버지의 고백. 아버지, 이제 더 이상 아버지 노릇하지 마세요. 29살 아들이 내게 던진 마지막 말입니다. 30년을 키워놓았더니 내가 짐이 되었다고 하더군요. 오늘은 제가 자식에게 버려진 이야기를 들려드리려 합니다. 혹시 여러분도 이런 경험이 있으시다면, 아니면 지금 부모님께 이런 마음을 품고 계시다면, 끝까지 들어보세요. 일부 집에 불이 꺼진 날. 그날 밤 집에 불이 꺼졌습니다. 전기세를 내지 못해서가 아니었어요. 아들이 전기요금 자동이체를 끊어버렸거든요. 아버지 혼자 살면서 전기를 그렇게 많이 쓸 일이 뭐가 있어요? 라고 하면서 말이죠. 70이 넘은 나이에 촛불 켜고 앉아 있으니 문득 옛날 생각이 나더군요. 정전이 되면 그 아이가 무서워했던 모습이요. 8살 때였나 태풍이 와서 온 동네가 정전됐을 때 말이에요. 그때는 제가 양초를 켜주고 아빠가 있으니까 무서워하지 말라고 했었는데, 이제는 그 아이가 저를 어둠 속에 내버려 두고 갔네요. 냉장고에서 윙윙거리는 소리도 멈췄습니다. 며칠 전에 사다 놓은 반찬들이 상할 게 뻔했어요. 그래도 이웃집에 도움을 청하기가 부끄러웠습니다. 아들이 있으면서 왜 이 모양이냐고 수군거릴 게 뻔하니까요. 핸드폰 배터리도 얼마 남지 않았는데 충전할 수도 없었습니다. 그 아이에게 전화를 걸어볼까 하다가 그만뒀어요. 어차피 받지도 않을 텐데 괜히 또 아버지가 귀찮게 한다는 소리만 들을 게 뻔하니까요. 그날 밤은 참 길었습니다. 촛불 하나에 의존해서 화장실도 가고 물도 마시고 마치 조선시대로 돌아간 것 같더군요. 아니, 조선시대 사람들은 적어도 가족이 함께 있었을 텐데 저는 완전히 혼자였으니까 더 처량했죠. 새벽 5시쯤 되니까 촛불이 다 타들어갔어요. 마지막 불꽃이 꺼지면서 완전한 어둠이 찾아왔을 때 정말 세상에서 버려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때 깨달았어요. 아, 이게 진짜 혼자라는 거구나. 이부 그 아이의 말투가 달라졌어. 언제부터였을까요? 그 아이의 말투가 달라진 게 말이에요. 대학교 들어갈 때까지만 해도 아빠라고 불렀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아버지가 되더니 나중에는 아버지라는 호칭조차 생략하기 시작했어요. 그냥 있잖아요. 그러니까요. 이런 식으로만 대화를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성장한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아들이 어른이 되어가니까 좀 더 격식을 차리는 거라고 말이에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냥 저를 불편해하는 거였거든요. 아버지는 왜 맨날 집에만 계세요? 은퇴하고 나서 집에 있는 시간이 많아지니까 이런 말을 하기 시작했어요. 아내가 세상을 떠난 지 3년째 혼자 지내는 게 적적해서 아들과 대화라도 나누고 싶었는데 오히려 그게 부담스러웠나 봅니다. 친구들도 만나고 취미 생활도 하세요. 친구들이라. 제 또래들은 이미 몇 명이 세상을 떠났고 나머지는 다들 자식들 눈치 보느라 바쁜데 무슨 친구들을 만나라는 건지 모르겠더군요. 취미 생활이라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평생 일만 하고 살았는데 70이 넘어서 무슨 취미를 새로 시작하라는 건지. 아버지, 요즘 노인정도 좋던데요. 거기 가서 시간 보내세요. 노인정이라. 그 말을 들었을 때 가슴이 철렁했어요. 아들이 저를 노인정에 보내고 싶어 한다는 뜻이니까요. 집에 있으면 방해가 된다는 뜻이었죠. 말투뿐만 아니라 표정도 달라졌어요. 예전에는 제가 뭔가 말을 하면 고개를 끄덕이며 들어줬는데 이제는 아, 그러시구나 하고 대충 넘어가거나 아예 핸드폰만 들여다보고 있어요. 어느 날은 TV를 보다가 웃긴 장면이 나와서 이거 봐, 재밌네 했더니 아버지는 그런 걸 재밌어 하시네요 라고 하더군요. 마치 제가 다른 세계 사람인 것처럼 말이에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제가 몸이 아파서 누워있을 때였어요. 감기 기운이 있어서 끙끙 앓고 있는데 약국에서 약 사드릴까요? 가 아니라 아버지, 혹시 코로나는 아니시죠?
요즘 조심해야 한다는데 라고 하는 거예요. 걱정이 아니라 경계하는 말투였습니다. 그때 알았어요. 이 아이에게 저는 더 이상 아버지가 아니라 그냥 불편한 동거인이구나. 산부 용돈이 아닌 세금처럼. 아들이 결혼을 했습니다. 좋은 여자를 만났다고 행복하다고 했어요. 저도 기뻤습니다. 내 아들이 행복하다니 그보다 좋은 게 어디 있겠어요? 하지만 며느리가 생기고 나서부터 모든 게 달라졌어요. 아버지, 앞으로는 매월 일정 금액을 드릴 테니까 그걸로 생활비 쓰세요. 듣기에는 좋은 말 같았어요. 효자네, 결혼하고도 아버지를 챙기네. 하지만 뭔가 이상했습니다. 예전에는 아버지 용돈 받으세요 하면서 봉투에 넣어서 건네주곤 했는데 이제는 계좌로 정확한 금액만 입금되는 거예요. 30만 원. 한 달 생활비로는 빠듯한 금액이었지만 그래도 고마웠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돈이 무겁게 느껴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 이번 달에 병원비가 좀 많이 나왔죠? 다음 달부터는 조금 더 절약해 주세요. 아들이 제 통장 내역을 확인하고 있었던 거예요. 언제부터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돈을 어떻게 쓰는지 다 알고 있었습니다. 아버지, 왜 택시를 이렇게 많이 타세요? 버스 타면 되잖아요. 무릎이 아픈 날 택시를 몇 번 탔더니 이런 소리를 듣게 됐어요. 80 가까운 노인이 버스 정류장에서 서서 기다리는 게 얼마나 힘든지는 생각해 보지 않는 것 같았어요. 마트에서 너무 비싼 과일 사지 마세요. 시장에 가면 더 싸게 살 수 있어요. 며느리도 한마디 거들었습니다. 배가 고파서 참외 몇 개 샀더니 가계부 검사까지 받게 될 줄이야. 가장 서글펐던 건 명절 때였어요. 예전에는 제가 세뱃돈도 주고 선물도 사주곤 했는데 이제는 제가 받은 용돈이 곧 저에 대한 투자라는 식으로 계산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이번 달에 받으신 돈 중에서 명절 선물비 나갔으니까 다음 달에는 그만큼 빼고 드릴게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게 용돈이 아니라 세금이구나. 저라는 존재에 대한 관리비구나. 월급 받는 직장인이 가계부 검사받는 기분이었어요. 아니, 직장인도 자기 돈은 자유롭게 쓸 텐데 저는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어느 날은 친구 장례식에 갔다가 조의금을 좀 많이 냈나 봅니다. 50년 지기 친구였거든요. 그랬더니 아들이 전화를 걸어서 아버지, 조의금을 10만 원씩이나 내셨네요. 앞으로는 5만 원 정도로 하세요 라고 하더군요. 그 순간 너무 부끄러웠어요. 친구 앞에서 돈 때문에 쪼잔하게 굴어야 하는 제 처지가 말이에요. 결국 저는 제 아들에게 생활보호 대상자가 된 거였습니다. 사랑받는 아버지가 아니라 관리받는 노인이 된 거죠. 사부 어디 갔어, 우리 아이. 밤마다 그 아이 어릴 적 사진을 들여다봅니다. 호랑이 옷 입고 찍은 100일 사진, 유치원 졸업식 사진, 초등학교 운동회에서 달리기 하는 모습. 이 아이가 어디로 간 걸까요? 5살 때는 제가 회사에서 돌아오면 현관문까지 뛰어나와서 아빠 왔다 하며 안겨주던 아이였는데 지금은 제가 집에 있으면 오히려 불편해해요. 7살 때는 아프다고 하면 아빠 아파? 호 해줄까? 하면서 불어주던 아이였는데 지금은 제가 아프면 병원 가세요 라고만 하고 끝이에요. 10살 때는 제가 라면 끓여주면 아빠가 끓여준 라면이 제일 맛있어 하던 아이였는데 지금은 제가 뭘 해줘도 괜찮다고만 해요. 중학교 때는 친구들한테 우리 아빠 진짜 멋있어 하며 자랑하던 아이였는데 이제는 친구들 앞에서 아버지 이야기조차 하지 않는 것 같아요. 고등학교 때까지도 아빠 나중에 돈 많이 벌어서 아빠한테 효도할 거야 했던 아이인데 지금은 효도가 아니라 의무감으로 저를 대하고 있어요. 무엇이 이 아이를 바꾼 걸까요? 제가 뭘 잘못한 걸까요? 아마 제가 늙었기 때문일 거예요. 옛날에는 든든한 아버지였지만 이제는 부담스러운 노인이 되었으니까요. 옛날에는 제가 가족을 책임지는 가장이었지만 이제는 돌봐야 할 짐이 되었으니까요. 그래도 가끔은 옛날 그 아이의 모습이 보일 때가 있어요.
제가 많이 아플 때나 큰일이 생겼을 때는 잠깐이나마 걱정하는 표정을 보이거든요. 그럴 때면 내 아들이 아직 여기 있구나 싶어서 가슴이 뭉클해져요. 하지만 그것도 잠깐이에요. 위기가 지나가면 다시 원래대로 돌아가죠. 냉정하고 계산적이고 의무적인 아들로 말이에요. 어떤 때는 거울을 보면서 스스로에게 묻곤 해요. 이 사람이 정말 그 아이가 사랑했던 아빠일까? 주름이 늘고 머리가 휘어지고 허리가 굽고 걱정이 많아진 이 모습이 그 아이에게는 아빠가 아니라 그냥 늙은 남자로 보이는 건 아닐까요? 때로는 억지로라도 예전처럼 행동해 보려고 해요. 농담도 해보고 재밌는 얘기도 해보고. 하지만 그럴수록 더 어색해지는 것 같아요. 그 아이는 아버지가 왜 이러세요? 하는 표정을 지어요. 결국 저는 포기했습니다. 예전에 그 아이는 이미 사라진 거예요. 그리고 예전에 그 아빠인 저도 사라진 거고요. 이제 남은 건 늙은 아버지와 성인이 된 아들뿐입니다. 사랑이 아니라 의무로 연결된 두 사람 말이에요. 오부 무릎 꿇고 말했어. 제가 무릎을 꿇은 날이 있습니다. 제 인생에서 가장 비참했던 날이에요. 아들이 아버지, 이제 요양원 알아보세요라고 했을 때였어요. 처음에는 농담인 줄 알았어요. 요양원이라니 무슨 소리야? 했더니 아들이 진지한 표정으로 아버지, 저희도 이제 아이가 생길 것 같은데 세 식구가 함께 살기에는 집이 좁아요라고 하더군요. 며느리가 임신을 한 거였어요. 좋은 소식이었죠. 할아버지가 될 생각에 기뻤습니다. 하지만 그 기쁨도 잠깐이었어요. 아버지 방을 아기 방으로 써야 해서요. 제가 30년 넘게 살던 방을 제 공간을 내놓으라는 거였어요. 아기가 중요하니까 할아버지는 밖으로 나가라는 뜻이었죠. 그러면 내가 어디서 살란 말이냐? 좋은 요양원 많아요. 요즘 시설도 좋고 또래분들도 계시고 아버지한테 더 좋을 거예요. 좋을 거라고요? 평생 살던 집에서 쫓겨나는 게 좋을 거라고요? 나는 집에서 살고 싶다. 손자도 보고 싶고. 아버지,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아기 울음소리 시끄럽고 아버지도 밤에 잠 못 주무실 텐데요. 현실적이라. 제가 비현실적인 말을 한 건가요? 할아버지가 손자와 함께 살고 싶다는 게 그렇게 이상한 일인가요? 제발 부탁이야. 나를 내쫓지 마라. 그때 제가 아들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70 몇 살 된 늙은 아버지가 30살도 안 된 아들 앞에 무릎을 꿇고 애원한 거예요. 아버지, 일어나세요. 왜 이러세요? 아들이 당황하긴 했지만 마음을 바꾸지는 않았어요. 오히려 아버지가 이러시니까 더 힘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하더군요. 아빠, 나 키워줘서 고마워. 이제 나도 아빠가 될 건데 좀 도와줄 수 없을까? 제가 마지막으로 해본 부탁이었어요. 아빠라는 호칭도 오랜만에 써봤고요. 하지만 아들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버지, 요양원이 나쁜 곳이 아니에요. 거기서 편히 지내세요. 편히 지내라고요? 내가 평생 살던 집에서 쫓겨나서 어떻게 편히 지내라는 건가요? 그날 밤 혼자 방에 앉아서 생각해 봤어요. 내가 아들을 잘못 키웠나? 내가 부족한 아버지였나? 아니면 이게 자연스러운 일인가? 무릎 꿇고 빌어도 소용없더군요. 결국 며칠 후 아들이 요양원 팸플릿을 가져왔어요. 여기 괜찮은 것 같은데 한번 구경 가보실래요? 구경이라. 마치 새 집을 보러 가는 것처럼 말하더군요. 하지만 저에게는 유배지를 확인하러 가는 기분이었어요. 그때 깨달았습니다. 이 아이에게 나는 정말 짐이구나. 무릎 꿇고 빌어도 치워버리고 싶은 짐이구나. 육부 빈방의 냉기. 아들이 요양원 팸플릿을 가져온 날부터 집 안 분위기가 완전히 바뀌었어요. 마치 제가 이미 떠난 사람처럼 취급하기 시작했거든요. 며느리는 저와 눈도 마주치지 않았어요. 아침에 마주쳐도 인사도 안 하고 저녁 식사 때도 저 없는 것처럼 아들하고만 대화했어요.
여보, 아기 방 벽지는 어떤 걸로 할까? 분홍색은 어때? 아니면 연두색도 예쁠 것 같은데. 제 앞에서 제 방을 아기 방으로 바꿀 계획을 세우고 있었어요. 마치 제가 투명인간인 것처럼 말이에요. 아들도 마찬가지였어요. 저한테는 아버지, 밥 드세요 정도의 필수적인 말만 하고 나머지는 모두 며느리와만 대화했어요. 어느 날은 아들이 줄자를 들고 제 방에 들어왔어요. 뭘 재는 거니? 아기 침대 들어갈 자리 확인해 보는 거예요. 제가 아직 살고 있는 방에서 제 침대 옆에서 아기 침대 자리를 재고 있는 거예요. 그때 정말 소름이 돋았어요. 아, 나는 이미 여기 없는 사람이구나. 며칠 후에는 인테리어 업체 사람들이 와서 견적을 냈어요. 제가 거실에 앉아 있는데도 이 방은 완전히 새로 해야겠네요. 벽지도 바꾸고 바닥도 새로 깔고 제 삶의 흔적을 모두 지우려는 거였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건 아들이 제 물건들을 정리하기 시작한 거예요. 아버지, 이 책들은 어떻게 할까요? 요양원에 가져가실 거 아니면 버릴게요. 평생 모은 책들이었어요. 젊을 때 읽었던 소설들, 아들 공부시킬 때 사봤던 참고서들, 퇴직하고 나서 취미로 읽던 역사책들. 모두 제 인생의 일부였는데 그냥 버릴 거냐고 묻더군요. 아버지 옷도 정리해야겠어요. 요양원에서는 편한 옷 위주로 입으시면 되니까. 제가 아직 입고 있는 옷들도 미리 정리하려고 했어요. 마치 제가 이미 죽은 사람의 유품을 정리하는 것처럼 말이에요. 그날 밤 혼자 방에 앉아서 주변을 둘러봤어요. 벌써 절반 정도가 박스로 포장되어 있었어요. 제 인생이 박스 몇 개로 압축되고 있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새벽이 오고 있었어요. 곧 이 창문도 이 풍경도 보지 못하게 되겠구나 싶었습니다. 제가 살아온 흔적들이 하나씩 사라져가는 게 보였어요. 벽에 걸린 가족 사진들, 책상 위에 작은 소품들, 옷장 안의 옷들. 모든 게 박스 속으로 들어가거나 쓰레기통으로 향했어요. 가장 슬프던 건 아들이 어릴 때 그려준 그림도 버리려고 한다는 거였어요. 아버지, 이런 건 요양원에서 필요 없잖아요. 하지만 저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작품이었거든요. 8살 아들이 아빠 사랑해라고 쓰고 그린 그림 말이에요. 그날 밤 정말 많이 울었습니다. 제 인생이 정리되어 가는 걸 보면서 제가 이 집에서 사라져 가는 걸 보면서 말이에요. 빈방이 되어가는 제 방에서 느끼는 냉기는 에어컨 바람이 아니었어요. 마음의 냉기였습니다. 7부 이웃의 수군거림. 동네 사람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했어요. 저 집 할아버지 요양원 간다던데? 아들이 보내는 거래. 요즘 자식들 참. 마트에 장 보러 가면 이런 대화가 들려왔어요. 저를 보면 동정 어린 눈빛으로 쳐다보거나 아니면 아예 못 본 척하거나 둘 중 하나였어요. 가장 힘들었던 건 오랫동안 알고 지냈던 이웃들의 반응이었어요. 아, 김 씨 요즘 어떻게 지내세요? 그냥 그럭저럭요. 아드님 잘 지내시죠? 이런 질문을 받을 때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네, 저를 요양원에 보내려고 열심히 준비 중입니다라고 할 수도 없고. 김 씨 할머니는 아예 직설적으로 물어보셨어요. 이번에 정말 요양원 가시는 거예요? 아들이 그렇게 하자고 해서요. 아이고, 고생이 많으시겠어요. 저도 우리 딸이 그런 소리 하면 어쩌나 싶어서. 그분도 남의 일이 아니라는 표정이셨어요. 반대편 아파트에 사는 박 씨는 더 노골적이었어요. 요즘 자식들이 다 그래요. 우리 때는 부모님 모시고 사는 게 당연했는데 이젠 짐이라고 생각하나 봐요. 그래도 아들이 나름 효자라고 생각했는데. 효자가 어디 있어요? 요즘은 자기들 편할 때만 효자지. 이런 말들을 들을 때마다 얼굴이 화끈거렸어요. 동네 사람들이 다 제 사정을 아는 것 같았거든요. 편의점에 갔을 때는 더 당황스러웠어요. 사장님이 아저씨, 이제 여기 안 오시는 거예요? 하더군요.
아들이 미리 와서 아버지가 요양원에 가시게 될 것 같다고 말해둔 모양이었어요. 아, 네. 그렇게 될 것 같네요. 아이고, 서운하시겠어요. 여기 10년 넘게 오셨는데 사장님도 안타까워 하시는 눈치였어요. 하지만 뭐라고 위로해드릴 말씀을 못 찾으시는 것 같더군요. 동네 미용실에서도 마찬가지였어요. 아저씨, 이번이 마지막 커팅인가요? 그런 것 같네요. 요양원에서도 미용실 있을 거예요. 걱정 마세요. 모든 사람들이 저를 위로하려고 했지만 그 위로가 오히려 더 처량하게 만들었어요. 정말로 제가 여기서 사라질 사람이라는 걸 확인시켜주는 것 같았거든요.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아래층에 사는 정씨 할아버지 말씀이었어요. 김씨, 나도 우리 아들한테 그런 얘기 들었어. 나이 드니까 자식들 눈에는 짐으로 보이나 봐. 정말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젊을 때는 부모님 모시는 게 자랑이었는데, 이제는 부모 있다는 걸 부끄러워하는 것 같아. 그분 말씀이 정말 마음에 와닿았어요. 예전에는 우리 아버지라고 자랑스럽게 말했던 아들들이 이제는 우리 아버지가 계셔서 라고 부담스러워하는 시대가 된 거죠. 동네 산책을 나갈 때마다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어요. 어떤 분들은 동정하는 눈빛으로, 어떤 분들은 우리도 조심해야지 하는 경계하는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심지어 몇몇 분들은 자식들한테 미리 단단히 당부하신다는 얘기도 들었어요. 나는 절대 요양원 안 간다. 우리 집에서 죽을 거다라고 말이에요. 저는 그럴 용기도 없었어요. 아들과 며느리가 불편해하는데 어떻게 나는 안 간다고 고집을 부릴 수 있겠어요? 결국 저는 동네 사람들에게 버림받은 아버지의 표본이 되었어요. 다른 노인분들이 자식들에게 김신혜처럼 되지 말자고 말할 때 인용되는 사례가 된 거죠. 그게 가장 부끄러웠어요. 제 인생이 실패한 부모의 예시가 된다는 게 말이에요. 팔부 편지 한 장, 도장 하나. 요양원 입소 계약서를 써달라고 했을 때 제 손이 덜덜 떨렸어요. 아버지, 여기에 서명만 해주시면 돼요. 아들이 내민 서류들이었어요. 두꺼운 계약서와 각종 동의서들. 마치 제 인생을 포기한다는 문서 같았어요. 이게 뭔지 설명 좀 해줄래? 아버지 입소에 관한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월 이용료 서비스 내용, 규칙 같은 거. 월 이용료. 한 달에 150만 원이더군요. 제가 받던 용돈의 5배였어요. 아들에게는 제가 그만한 가치가 있다는 뜻인지 아니면 그 정도 돈을 내고라도 저를 보내고 싶다는 뜻인지 모르겠더군요. 아버지, 빨리 써주세요. 늦으면 대기해야 해요. 대기라. 저를 받아줄 곳도 대기해야 할 만큼 많은 사람들이 저처럼 자식에게 버려지는구나 싶었어요. 계약서를 읽어보니 정말 세세한 규칙들이 많았어요. 외박은 가족동의 하에 가능합니다. 가족동의. 제가 밖에 나가려면 아들 허락을 받아야 한다는 뜻이었어요. 방문은 정해진 시간에만 가능합니다. 언제든 보고 싶을 때 아들을 볼 수 있는 게 아니라 정해진 시간에만 만날 수 있다는 거였어요. 개인 소지품은 분실에 대비해 최소한으로 해주세요. 제 물건들도 마음대로 가져갈 수 없다는 뜻이었어요. 한 줄 한 줄 읽을 때마다 숨이 막혔어요. 이게 정말 제가 살아갈 곳의 규칙인가 싶어서요. 아버지, 왜 이렇게 오래 걸려요? 그냥 사인하시면 되는데. 아들이 짜증을 내기 시작했어요. 제가 제 인생을 결정하는 문서를 꼼꼼히 읽는 것도 번거로워하는 거였어요. 마지막 장에 보호자란이 있었어요. 거기에 아들 이름이 적혀 있었죠. 아이러니했어요. 저를 보내는 사람이 동시에 저를 보호하는 사람이라니. 도장도 눌러주세요. 제 도장을 꺼내서 찍는 순간 정말 모든 게 끝나는 기분이었어요. 이 도장 하나로 제가 이 집에서 사라지게 되는 거니까요. 잉크가 마르지도 않은 계약서를 아들이 바로 들고 갔어요. 마치 저를 묶어둘 족쇄를 확보한 것처럼 말이에요. 그날 밤 혼자 앉아서 생각해 봤어요.
제가 언제 이런 계약서에 서명할 거라고 상상이나 했을까요? 평생 열심히 살아왔는데 결국 자식에게 짐이 되어서 시설로 보내지는 계약서에 도장을 찍게 될 줄이야. 어릴 때 아들이 아빠 나중에 커서 아빠 보살펴 줄게 했던 말이 떠올랐어요. 보살펴 준다는 게 이런 뜻이었나 봅니다. 시설에 맡겨놓고 월세 내주는 게 보살피는 거였던 거죠. 계약서 사본을 다시 보니 가족과의 만남을 통한 정서적 안정 도모라는 문구가 있었어요. 참 웃긴 표현이더군요. 가족과 떨어져 살면서 어떻게 정서적 안정을 도모한다는 건지. 결국 편지 한 장과 도장 하나로 제 운명이 결정된 거였어요. 70 몇 년 인생이 서류 몇 장으로 정리되는 거였죠. 그 계약서가 제게는 사망 선고서나 다름없었어요. 김아무개라는 사람이 이 집에서 죽고 요양원 입소자 김아무개가 새로 태어나는 거니까요. 구부용서란 혼자 하는 거더라. 요양원에 온 지 석 달이 지났습니다. 처음에는 매주 오겠다던 아들은 한 달에 한 번, 그 다음에는 두 달에 한 번. 이제는 명절 전에만 연락이 와요. 아버지, 안녕하세요. 몸은 괜찮으세요? 전화 너머로 들리는 아들 목소리에는 의무감만 가득했어요. 사랑은 없었어요. 그래, 잘 지낸다. 그럼 다음에 또 연락드릴게요. 길어봤자 3분, 짧으면 1분 정도의 통화였어요. 안부 확인용이었죠. 요양원 생활은 생각보다 규칙적이었어요. 아침 6시 기상, 7시 아침 식사, 오전에는 간단한 활동, 오후에는 휴식. 매일이 똑같았어요. 룸메이트는 저보다 5살 많은 최 씨 할아버지였어요. 치매가 조금 있으셔서 가끔 저를 아들로 착각하시곤 했어요. 아들아, 언제 집에 가니? 아버지, 저는 아들이 아니에요. 그럼 내 아들은 어디 갔어? 그분도 자식들에게 버려진 거였어요. 다만 기억을 잃어가고 계시니까 그나마 덜 아플 뿐이었죠. 여기 계신 분들 대부분이 비슷한 사연이었어요. 자식들이 바쁘다고, 집이 좁다고, 돌보기 힘들다고 해서 온 분들 말이에요. 김씨 할머니는 딸한테 맡겨졌는데 사위가 못마땅해 해서 오신 분이었어요. 사위가 나한테 인상 쓰는 게 보이더라고. 딸도 눈치 보느라 힘들어하고. 박씨 할아버지는 며느리와 갈등이 있어서 오셨어요. 며느리가 나를 무시하더라고. 아들 앞에서도 대놓고. 모두들 가족에게 상처받은 분들이었어요. 하지만 그래도 가족을 그리워하고 계셨어요. 저도 마찬가지였어요. 아들이 밉고 원망스럽지만 그래도 보고 싶었어요. 어느 날 밤 잠이 안 와서 창밖을 내다보다가 깨달았어요. 아, 용서란 상대방이 잘못을 인정해서 하는 게 아니구나. 내가 더 이상 아프지 않기 위해서 혼자 하는 거구나. 아들은 자기가 잘못했다고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오히려 아버지를 좋은 곳에 모셔드렸다고 생각할 테니까요. 그런 아들을 제가 언제까지 원망하고 있을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결심했어요. 용서하기로. 아들이 저를 버린 것도 냉정하게 대한 것도 짐 취급한 것도 모두 용서하기로 했어요. 아들을 위해서가 아니라 저를 위해서요. 원망하고 있으면 제가 더 힘들어지거든요. 매일 밤 잠자리에서 그 생각을 하면서 가슴이 답답해지고 숨이 막히고 그럴 바에야 차라리 놓아주는 게 낫겠더군요. 그렇다고 아들을 예전처럼 사랑할 수 있다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미워하지는 않으려고 해요. 가끔 다른 분들이 자식 욕을 하시면 저도 같이 끄덕이곤 했는데 이제는 그러지 않으려고 해요. 대신 그래도 우리를 키워준 보람은 있지 않겠어요? 라고 말해요. 물론 쉽지 않아요. 가끔 아들이 어릴 때 아빠 사랑해라고 했던 기억이 떠오르면 눈물이 나기도 하고 전화 통화에서 차가운 목소리를 들으면 가슴이 쓰리기도 해요. 하지만 그럴 때마다 스스로에게 말해요. 이미 용서했잖아. 더 이상 아파하지 마. 용서한다고 해서 아들이 달라지지는 않을 거예요. 여전히 의무감으로 연락할 테고, 여전히 저를 불편해할 테고, 여전히 요양원에 있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할 거예요.
하지만 그건 아들의 선택이에요. 저는 더 이상 그 선택에 상처받지 않으려고 해요. 이게 용서더군요. 혼자 하는 거예요. 그래도 여전히 그리운 이름. 오늘도 복도 끝 의자에 앉아서 창밖을 바라봅니다. 아직도 그 아이 이름을 부르고 싶을 때가 있어요. 민수야 하고 말이에요. 그럼 뛰어와서 왜요, 아빠? 하던 그때처럼요. 하지만 이제는 부르지 않아요. 대답할 아이가 없으니까요. 그 민수는 이미 사라졌거든요. 요양원에 온 지 1년이 다 되어 가네요. 그동안 아들은 4번 왔었어요. 명절 2번, 제 생일 1번, 그리고 손자 보여주러 1번. 손자를 봤을 때는 정말 기뻤어요. 아들을 닮았더군요. 어릴 때 아들 모습 그대로였어요. 할아버지라고 인사해봐. 안녕하세요, 할아버지. 5살 손자가 정중하게 인사하더군요. 하지만 낯설어 했어요. 당연하죠. 태어나서 몇 번 본 적도 없는 할아버지니까요. 그래도 잠깐이나마 함께 있는 시간이 좋았어요. 손자가 웃는 모습을 보니까 아들 어릴 때가 떠올라서요. 할아버지 왜 여기 살아요? 아이다운 솔직한 질문이었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더군요. 할아버지가 이곳을 좋아해서 그래. 거짓말이었지만 아이에게 진실을 말할 수는 없잖아요. 아들은 1시간도 안 있다가 돌아갔어요. 아버지, 저희는 이만 가볼게요. 아이가 피곤해서요. 피곤한 건 아이가 아니라 아들 자신이었겠죠. 아버지와 함께 있는 시간이 피곤했을 거예요. 그래도 괜찮아요. 이제는 기대하지 않거든요. 대신 이곳에서 새로운 일상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복도를 걷고 다른 어르신들과 이야기하고 오후에는 책을 읽거나 TV를 보고 가끔은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아버님, 오늘 기분 어떠세요? 하고 물어봐요. 그럼 좋아요라고 대답해요. 정말 좋은 건 아니지만 나쁘지도 않거든요. 여기서도 나름 친구들이 생겼어요. 같은 처지의 분들이라 서로 이해하고 위로하고 가족보다 더 따뜻할 때가 있어요. 어제는 최 씨 할아버지가 또 저를 아들로 착각하셨어요. 아들아, 고맙다. 아버지 버리지 않고 함께 있어줘서. 그 말을 들으니까 마음이 뭉클했어요. 이분에게는 제가 자식이 되어드릴 수 있구나 싶어서요. 네, 아버지. 제가 계속 옆에 있을게요. 그렇게 대답해드렸어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정말로 곁에 있어드릴 수 있거든요. 이제는 알겠어요. 가족이란 꼭 피로 연결된 사람들만이 아니구나. 서로를 이해하고 위로하고 함께해주는 사람들이 진짜 가족일 수 있구나. 그래도 여전히 그리운 이름이 있어요. 민수라는 이름이요. 가끔 혼자 있을 때 작은 소리로 불러봐요. 민수야. 대답은 없지만 그래도 부르고 싶어요. 한때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사랑했던 이름이니까요. 용서했다고 해서 그리움까지 사라지는 건 아니더군요. 여전히 보고 싶고 여전히 사랑해요. 다만 이제는 기대하지 않을 뿐이에요. 혹시 여러분 중에 부모님을 계신 분들이 있다면 한 번쯤 안부 전화를 드려보세요. 사랑한다는 말까지는 못하더라도 잘 지내세요? 라는 말 한마디만이라도요. 부모란 자식이 행복하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사람들이거든요. 여러분의 목소리만 들어도 하루가 따뜻해지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혹시 저처럼 자식에게 상처받은 분들이 계시다면 너무 아파하지 마세요. 용서는 상대를 위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한 거예요. 더 이상 아프지 않기 위한 선택이에요. 오늘도 창밖을 바라보며 하루를 마무리합니다. 내일은 또 어떤 하루가 될까요? 기대해 봅니다. 그래도 여전히 그리운 이름이 있다는 건 그것만으로도 제 인생이 완전히 헛되지는 않았다는 증거 아닐까요? 민수야, 아빠는 잘 지내고 있어. 너도 행복하게 살아라.